자, 수요일엔 토크킹 코너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네. 도봉과가 나은 스타. 머리를 네. 이렇게 앞으로 내리시니까 그래서 다른 분 좀 같아요.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 잘 안 내리시는데. 머리를 오늘 안 했습니다. 아. 어려 보여요. 어려 보여요. 왜냐면 다음 주 결혼이 있는데 네. 머리를 지금 쉽게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결혼식 얼마 안 남았고 자, 그 결혼식이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오지 않을까. 많이 안 옵니다. 언론하고 많이 오지 않을까. 소문이 잘못 날까 봐 예. 많이 안 옵니다. 당대표 전임 당대표하고 현 당대표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자 예상이 되는데 자 먼저 잼버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새만금을 다 떠났습니다. 뭐 태풍 때문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세 분한테 다 공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 소장님?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정말 난장판 엉망진창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이 윤석열 정권은 사모 정권이다. 무슨 말이죠? 무책임, 무능력, 무계획, 무성의. 무성의까지 없어요. 예. 이게 국가를 어떻게 뭐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 국가 체제 공동체가 유지되어 왔던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전 정권 탓하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전 정권이 잘못했으니까 정권 교체해줬는데 아직도 전 정권 탓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고 이분들이 과연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상당히 좀 강하게 너무 비판을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김재섭 위원장님, 네. 뭐 지금 여가부가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맡기에는 좀 폐지가 거론돼도 무처 아니겠습니까? 네. 좀 그거에 뭔가 미스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뭐 그 조직위원장들의 권한들이 네. 분산되어 있고 또 그들이 만난 횟수도 너무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위원장, 조직위원장 간의 유기적인 그 연대가 좀 잘 안 됐고 네. 그 가운데서 여가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 소장님 말씀을 또 쓰지만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네. 어쨌든 행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최종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게도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전 정부 이야기 당연히 따지고 보면 전 정부 잘못이 있죠. 근데 그것은 그냥 저 같은 방송에 나오는 사람 선에서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 대통령실이나 이런 의사결정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전 정부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전 정부, 현 정부 다 과오가 있는 것이고 공동 책임이라는 이야기가 언론 보도에서 나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언론의 지적인 것이고 네. 책임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제 대책 마련,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줄줄이 또 잼버리 행사들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네, 2년 뒤에도 있고 예. 27년인가에는 또 세계 청소년 대회인가 또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너 내 탓이니 네 탓이니 이런 거 할 때보다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유치해야 되는 행사를 가지고 세계인들께 어떻게 신뢰를 줘야 되느냐의 문제로 그 좀 건설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뭐 완곡하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강력하게 비판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중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신 게 일반 국민들의 정서라고 생각을 하고 역대급 무능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정권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책임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그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육이거든요. 네. 남 탓하지 마라. 예. 그리고 네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져라. 엄마들이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정작 정부가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걸 전부 남 탓을 하는 전 정부 탓을 하질 않나? 그다음에 저는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네. 여가부는 무능한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행안부에 맡겼다면 이렇게 됐겠냐? 그럼 여가부는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이 여기 안에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 자존감을 그냥
자신들 안에서 이렇게 자기 부정적인 형태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저는 김현숙 장관이 굉장히 일을 못했어요. 일도 네. 못했고 그야말로 저런 분이 장관을 해도 되나 계속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능한 것은 사실이나 그 부처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공직자 모두를 아예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이런 것은 그것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태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첫 번째 컨트롤 타워를 완전히 포기한 행사였고 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무슨 뭐 특별한 어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 문제,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갈 화장실 수가 얘기가 없다. 결국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철수하게 네. 된 가장 대표적인 게 위생 위생 문제, 문제 때문에. 화장실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돈 있으면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화장실 더 많이 짓고 인력 더 투입해서 그래서 청소 빨리빨리 회전율을 좋게 하면 되는 거. 이런 거 민간 회사에 위탁하면 너무 잘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공무원들 시켜서 화장실 갑자기 청소하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런 걸 왜 하냐라고 하면서 공무원 노조가 반대하니까 대한민국 총리가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총리가 가서 화장실 청소해 이게 솔선수범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정말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정권 이렇게 놔둬선 큰일 나겠다 싶습니다. 전쟁 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전쟁 나면 상황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운영이 이제 미흡했다. 운영은 뭐 어쨌든 전 정부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운영은 지금 그렇죠. 지금 정부가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네. 곰곰이 이제 따져봤어요. 네. 하도 이제 여권 대통령실에서 또 보수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권 탓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탓일까라고 해봤더니 네. 하나 이제 포인트는 있어요. 있긴 있습니까? 2020년도 7월달 문재인 정권 네. 하에서 이정욱 여가부 장관이 예. 그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여가부 출신 인사로 임명을 해요. 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이 됐죠. 예. 근데 그분은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여성 정책, 예. 여성의 권익 이런 일을 쭉 여가부에서 해왔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갑자기 이 큰 행사에 사무총장으로 시켜놨으니 과연 그분이 일을 제대로 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 그 국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집행위원장들은 그냥 나중에 그냥 뭐 하나 보고받고 그냥 결제하고 이런 거지 대부분의 일들은 사무총장이 다 처리합니다. 고급에서 하니까. 다, 예. 다 사무총장이 해요. 아하. 근데 이렇게 무능력한 사무총장이 밑에 공무원들이 우리 다 준비 잘 돼 있습니다라고 정말 멋지게 보고서를 만들어 오니까 그거를 갖고 이제 장관들이나 아니면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거기서는 현장에 안 가보니까 야, 잘 되고 있구나. 보고서 보니까 완벽하네. 그러니까 김현숙 장관이 작년 8월 달, 10월 달 국감이나 네.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폭염 네. 뭐 이런 대책 다 마련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사무총장이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체크해야 이것도 된다. 문제라고 네. 생각해요. 장윤선 기자님. 그 여성 정책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과 관련해서 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성 정책을 여성의 관점에서도 제대로 못했어요. 전북 연맹이 먼저 아하, 퇴영 예. 결정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범죄 때문이었어요. 성범죄를 그러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해결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남성 태국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더워서 그랬다.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해자가 사과도 했고 이게 경미한 일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렇게 무마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차이도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성범죄에 무슨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출신들이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까지도 제대로 못 푼 행사였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차별 문제가 붙습니다. 차별 문제요. 예,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미국하고 영국이 퇴영 결정을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무슨 새로 행사를 해라, 대통령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라, 비상계획을 세워라, 막 갑자기 막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도 뭐 화장실 문제, 위생 문제, 식사 문제 이런 거 해결해 가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중앙정부가 개입한다라고 한덕수 총리가 선언하면서 현장이 오히려 더 어수선해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서로 내탁 공방하고 싸우고. 네. 그런데 전북연맹은 성범죄 때문에 퇴영 결정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뭐 숙소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든가 뭐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민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보호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똑같은 참가비 내고 똑같이 참여를 했어요. 네. 내외국인 가려서 대응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태도도 정말 우리가 깊이 좀 따져봐야 될 대목이 많은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김지수 위원장께 질문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여당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태영 대원들 하에서 야권에 뭐 정치적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외환위기 당시에 금모으기 운동 해보자 뭐 이런 또 금반지 정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보고 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거 제대로 안 보고 있는 지적인 거죠. 차라리 뭐 김기현 대표 얘기하듯이 107억인가요? 108억 네. 예산해서 빠르게 이제 현장 복구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 차라리 그런 말이 좀 낫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두 분 이제 윤석열 정부에 많은 비판을 네. 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책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그건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일인 거고 정부 여당은 일단 문재인 정부를 탓하기보다 현장 복구에 이제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 말에 해답이 있는 게 김기현 대표가 뭐 100몇억 정도가 추가 예산이 들어가서 네. 빠르게 현장 복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빠른 기간에도 이 현장 복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돈만 있고 뭔가 지시만 내리면 될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지금 대응을 잘 하고 있지만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비판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야당이 너무 비판을 많이 하니까 좀 부담스럽긴 네. 한데 네. 비판은 지금 달게 좀 받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런 저도 거예요. 의사결정과자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치는 박근혜 정부 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잘했죠. 박근혜 정부가 잘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1년이에요. 이 행사가 지나간 역사를 보면.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뭐 했냐. 부지 조성, 기반 시설, 그러니까 도로 닦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다음에 종합계획 수립이 그렇죠. 5년 동안 됐었어야 되는 거죠. 상하수도 설치하고 뭐 하수 종말 처리장 만들고 전기, 와이파이 뭐 이런 거 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공정이 왜 이렇게 늦었냐. 아직도 메인 스타디움 거기 공사는 내후년인가 완공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사 진척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30%밖에 안 됐냐라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와 별도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운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화장실 문제, 샤워장 문제, 뭐 시설 관련된 거 뭐 그늘막을 5년 전, 6년 전부터 깔 수 없잖아요. 화장실 미리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100% 윤석열 정부 책임이에요.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하려면 상하수도가 터졌든지 아니면 도로가 무슨 무너졌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건 문재인 정부 탓이에요. 제가 거기는 말씀드리는 네, 게 김대수 위원장님. 사전 행사가 있어요. 네. 프레젠벌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 문재인 정부 때 개최가 돼야 되는데 시설 미비가 안 시설이 돼서. 충분치 않아서 연기가 됐다가 이제 취소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그러니까 니탄 내탄 하는 거 참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잘해야 된다. 장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여가부 장관이 예. 이제 상황이 조금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해괴망측한 말들을 하는 게 더 화가 많이 나요. 네. 잼버리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줬다. 새만금 잼버리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넓어진 것이다. 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영향이 없을 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여당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잼버리가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역전 드라마로 우리 하나로 뭉치자. BTS 나와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예, BTS 얘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BTS가 지금 군에 있습니다. 멤버 2명은 지금 성일종 의원이 지금 나올 수 있다는 얘기해서 아주 좀 심각해서 논란이 되고 아니, 있습니다. 저도 그냥 나와서 네. 그분들 봤으면 좋겠는데 네.
갑자기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군대에서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해가지고 예. 어떻게 호흡 맞추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건 좀 상당히 문제고 네. 또 보수파 쪽에서는 이런 식의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니 BTS를 왜 지금 잼버리에다가 이용하려고 그래 이런 비판 받으니까 예. 문재인 정권 때는 바리도 데리고 유엔도 데리고 가고 막 데리고 갔잖아 막 이렇게 또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데 얘기입니까?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예. 우리나라 이제 외교를 위해서 사전에 조율도 되고 일정도 또한 여러 가지 역할도 조율한 거 아니에요. 네네. 미리미리 이렇게 급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일단은 손님들 왔으니까 잘 우리 이미지 좋게 해가지고 네. 조금이라도 만회해가지고 보내주는 거는 맞는데 네.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식의 한계 네. 같은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그 보수 정당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 상황에서 국민들을 아무 때나 동원해도 되는 동원 체제, 동원 시스템, 이게 그 권위주의 국가. 중국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보고 아무 때나 막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끝냈어요. 더 이상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노태우도 이런 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적 방식을 하는 거예요. 관제 동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BTS 야 지금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힘든데 니네들 나와서 한 곡 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무마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보기에 이랬을 거예요. 만약에 BTS가 못 나온다 뭐 이러면 애국심 논란으로 갔을 겁니다. 중국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정말 신기한 게 협중이잖아요. 중국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스타일은 중국 스타일이에요. 일을 중국처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관제 동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BTS도 일정이 있고 옛날처럼 그렇게 나와 그럼 나오고 들어가 그럼 들어가고 이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축구도 축구장도 지금 전주 그 월드컵 경기장 거기도 지금 일정이 꼬이고 지금 결국 서울 상암에서 지금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팬들은 사실 그 잔디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제가 네. 좋은 의도라고 생각해요. 네, 뭐 의도야 어쨌든 이제 손님 잘 치러야 되니까. 네,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폭염이었지만 앞으로는 태풍으로 잼버리가 유지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대한민국이 가진 장점들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방식이 너무 거친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BTS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BTS는요. 거거든요. 정치권에서 전 세계에 가장 남해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몇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BTS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매우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의도는 선했으나 방식이나 아니면 뭐 표현 방법 네. 같은 것들이 저는 뭐 좋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네. 거예요. 국민들이 화가 나는 대목이 사실 100% 정부가 사고를 친 거 아닙니까? 정부와 관료들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면 정부와 관료들이 사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꼭 국민을 동원을 하려고 해요. 그게 BTS가 됐든 뉴진스가 됐든 군인이 됐든 제일 먼저 군인들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 투입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 막 시키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 도대체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데 동원이 돼야 되는 거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우리 시대 정신이. 근데 왜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역행해서 이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느냐. 아하. 저는 국민들의 분노 포인트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회는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결국 그 돈 1천억 넘는 세금 어디 썼느냐 감사가 진행될 거고 정치권 감찰. 공방이 일어나겠죠. 이건 뭐 감찰, 감사, 국정감사 그리고 뭐 수사까지 이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압수수색 당연히 해야죠. 압수수색해야 되니까. 조직위원회 압수수색하고 전북도청 압수수색하고 당연히 해야죠. 여가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가부까지. 부안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대단히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네. 하지만 민주당도 뭐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서 집행위원장 했잖아요. 네. 전라북도 도지사가. 예. 또 민주당 김윤덕 의원도 공동 조직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뭐 자신들이 그렇게 책임 없다라고 정부 여당만 공격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하여간 그래도 윤석열 정권 탓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수사나 감사 이런 걸로 또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겠죠. 정리 좀 해주십시오. 뭐 그래도 뭐 잘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 그럼요. 어쨌든 저기 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정서라는 게 어디에서 손님 오면 엄마들이 그릇부터 새로 사요. 네. 그리고 청소 한 달 전부터 합니다. 이게 우리 정서예요. 그래서 잘 해서 선물까지 싸서 보내는 거 다음에 꼭 다시 놀러 오세요. 이게 대한민국 정서인데 이게 완전히 어그러진 행사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답지 않은 행사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요. 저기 그 뭡니까 그 기름 유조선 그 삼성 그죠. 어디죠 갑자기 지역 태안이요. 태안 네. 그거 기름 다- 유출 사고 났을 때 다 가서 이거를 떼는 네, 나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복원시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시민의식이 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난 나라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믿고 좀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후진적인 방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히 좀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뜻입니까? 본인 휴가 가셨고 예. 유선상으로 뭐 잘 상황 수습하고 뭐 식중독 사건 없게 하고 막 이런 지시만 내렸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개영식에 참여를 해서 되게 거룩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잘 즐기다 가라고 우리 준비 잘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본인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타나서 자, 좀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지만 우리 수습 잘할게요. 우리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같이 힘 합쳐서 이 젊은 청소년들 잘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잘 뒷받침할 테니까 마음 좀 모아주세요. 다 제 책임입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근데 그냥 뒤로 숨었어요. 안 나타나요. 사과 이게 말- 왜요? 나타났잖아요. 맞아요. 전어 먹방. 예? 전어 저거는 드시고. 비꼬는 거고. 그래서 저는 네네. 대통령이 대선 전에 국민 앞에 참모 앞에 숨지 않겠다. 절대로 난 이런 일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약속 안 지키시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휴가 복귀했잖아요. 뭐 어떤 말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뭐 조기 복귀를 했고 예. 예, 뭐 무슨 다 뒤로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 예. 많이 하셔서 김재섭 위원장 너무 힘들어 보여요.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너무 두 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시니까 저도 정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어쨌든 사과 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뭐 사과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아직 행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거 수습하는 게 먼저겠죠. 그리고 네. 이걸 좀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잼버리 사건이 이렇게 났는데 대통령의 휴가 기간이냐. 근데 사실은 저는 휴가를 다 채웠었으면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휴가라는 게 단순히 노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휴가 자체를 중간에 대통령이 끊지 않았던 것은 그 자체로 국민들한테 주는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휴가라는 것을 온전히 쓰게끔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돌아왔다. 그다음에 대응 마련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너무 폄훼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할 말이 마무리. 많아서 예. 좀 화가 나서 그래요. 뭐 진짜. 하셔도 됩니다. 예. 무능력한 모습 보여서. 네. 그 국민의힘이 만약 이게 문재인 정권 탓이다라고 네. 하려고 했으면은 사전에 얘기했어야 돼요. 사전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그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가봐서 여러 가지 체크를 했는데 화장실 더럽고요. 벌레가 너무 많고요. 샤워실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잼버리 대회 실패하면은요. 이거 문재인 정권 탓이에요. 이렇게 미리 얘기했어야 돼요. 미리 얘기하지 선제적으로. 않고 예. 사건 터지니까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민주당 주제로 조금 넘기겠습니다. 혁신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혁신이 종료할 것 같아요. 이달 20일 종료된다. 이미 종료됐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에요. 종료됐어요. 종료 아직 안 됐어요. 끝났어요. 하고 예. 있대요. 20일에 본인들이 종료한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냈다 그러면 어떡해. 얘기하고 이런 걸 저는 좀비라고 부릅니다. 죽었지만 죽지 않은 것을 전 좀비라고 하잖아요. 김재섭 위원장이 좀 힘이 난 것 같아요. 네. 눈이 제가 살짝 할 말이 많아요. 뜨이시네요. 이제부터는. 네. 어깨가 올라가고 있어. 자, 혁신이가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뭐 대의원제 축소안 이런 거 낸다고 하는데 뭐 김재섭 위원장님부터 말씀 주십시오. 혁신이 활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끝내려면 끝내고 뭐 임기를 온전히 하려면 하지 뭐 20일까지 당기는 건 도대체 뭐예요? 어차피 임기가 많이 안 남아 있다고 네. 혁신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라고
민주당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굳이 그 며칠 줄이자고 20일을 줄인다는 건 이거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금방 끝내버리기 쉽지만 네. 금방 끝내버리면 그 야심차게 혁신을 준비했던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꼴이 될 거고 네. 그렇다고 임기를 끝까지 유지하자니 비명계도 마찬가지고 혁신이가 자꾸 사고를 치니까 임기를 끝마치겠다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죽어있는 혁신인데 네. 죽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냥 좀비 상태로 계속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20일까지 그냥 하나만한 소리를 계속하면서 차일피일 미룰 거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어저께도 뭐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가 또 미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취재를 좀 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은경 위원장 개인과 관련된 여러저러한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네. 사실은 비본질적인 이슈가 본질을 압도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내부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뭐 이런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마무리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혁신안을 발표를 혁신안이 나올 것이다. 한다는 거예요. 예. 물론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네.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혁신위 관계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요 내용이 뭐가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논란이 됐던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인데 폐지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폐지는 아니고 대의원 제도의 재구조화라는 좀 다소 조금 학술적인 다르네요. 예.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재구조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원래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뭐 이렇게 당원 여론조사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하는데 뭐 이런 것이 뭐 필요하다고 해서 대의원 제도가 계속 뭐 이게 뭐 등가성도 맞추고 지역 간의 균형도 맞추고 등등등등 이제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1인 1표의 효과가 나도록 바꾼다. 그러니까 대의원들을 많이 넣거나 그다음에 정책대의원들로 빼서 위원회별로 뭐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한다. 그러니까 뭐 쭉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동일 지역 3선 출마 금지 이것도 뭐 권고하는 수준으로 될 것 같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민주당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뭐 다양한 의제가 있다. 근데 단 이것을 받을지 말지는 민주당이 결정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혁신적인 혁신안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내야 되니까 어떤 하는 것이다. 숙제, 방학 숙제 하듯이 이제 이렇게 낼 것 같고요. 한마디만 더 하면 네. 아직 안 끝났는데. 아니요, 제가 네. 할 말 많은데 네. 여기는 아니 왜 근데 혁신이가 전당대회를 벌써부터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10월달 전당대회. 그러면 이제 의미가 10월 있는데 때. 그러니까 10월달에 전당대회를 할 거라면 그거는 그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10월 퇴진론의 힘을 받는 내용인데 맞다니까요. 제가 웃긴 거는 아니 혁신이가 지금 전당대회 룰 고치라고 뛰어났던 게 아니잖아요. 무슨 그 심지어 개딸 그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너무 팬덤 정치를 심하게 악화한다. 내지는 뭐 돈봉투 사건, 뭐 코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여기에 민주당의 위기가 있는 것이고 그 위기를 극복하자고 혁신을 하는데 왜 갑자기 헛다리 긁으면서 전당대회 얘기를 하냐 이거죠. 다른 그러니까 얘기가 된다. 아니 지금 해야 되는 혁신을 안 하고 자꾸 딴 거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제가 좀비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 얼른 그 끝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리더십 상처날까 못 끝내고 있으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더 망치는 것 같아요. 이게. 자 우리 이미 장 소장님 이재명 말씀 듣고, 당대표의 리더십은 상처가 났죠. 철이 없고 정치 언어와 정치를 잘 모르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그 안목, 사람을 보는 눈 그것도 문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혁신위와 혁신위원장이 문제점을 계속 발생시키는데 유감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또 뒤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상당히 비겁한 모습이다. 무책임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혁신위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먼저 정정당당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당신 혁신해라는 것에 대한 권위가 나타나는 거지. 네. 본인이 뭐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본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받고 본인이 정치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혁신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혁신위가 만들어졌던 게 결국에는 돈봉투 사건 때문에 그랬고 팬덤 정치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김세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네. 돈봉투 사건은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팬덤 정치 뭐가 문제예요. BTS 아미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혁신위에서 뭘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혁신위는 출발 때부터 글렀다. 기대할 게 없다. 혁신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비대위가 필요했던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잠시 광고를 듣고 민주당 얘기도 좀 하고 또 국민의힘 얘기까지 좀 아니요. 혁신 얘기 더 해야 될 광고 듣고 혁신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토크킹 이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혁신이 얘기를 했는데, 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는 없을 것이다. 근데 없으면 총선 큰일 난다. 부산 국민의힘 선거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높고 내년 총선 전망을 해보면 그 정권 견제론, 여당 심판론 이게 더 높잖아요. 네. 그럼에도 야당의 지지율에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로지 저는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당대표와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본인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0월에 이제 그만둔다라는 거를 먼저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다. 10월설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건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계속 네. 맞다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시면 정보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고 확실히 10월에 그만두시는 거예요? 10월 말쯤에 이렇게 10월 말? 이재명 네. 대표가.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으니까 11월 초쯤이나 시기는 이제 변동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재명 당대표를 두고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이길 것이다? 아니면 다수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법 리스크 있지만 당대표 한 1년 넘게 좀 해서 저 사람이 정치력이 있구나 결단력이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런 게 안 보여져요. 그래서 야당 지도자로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박지원 변호사님께서도 뭐 이재명 당대표를 응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얘기를 또. 예.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 진보 진영이라든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 그러한 인식이 반영이 하태경 의원 발언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네, 장 소장님이 민주당 걱정하니까 굉장히 낯선데. 근데 그 야권 안에 장 소장님 말씀하신 저런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취재를 해보면 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민주당은 매일매일 전선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 네. 전선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길이 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 검찰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친명 비명으로 분열돼 있어요. 민주당은.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친윤 정당, 윤심 정당이고 대통령이 장악한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력은 대통령실에서 나온다. 그러면 내년 총선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네. 그럼 일사불란하게 돼요. 선거는 그렇게 치러야 돼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분열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분열로 계속 가면 이 선거 지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민주당이 과거에도 도저히 질 수 없는 정세의 선거를 계속 져요. 연거퍼서. 그때는 뭐냐면 분열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되고 뭔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장 소장님처럼 저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문제는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민주당을 만들어서 총선 승리를 이끌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고 거기에서 뭐 제가 얘기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총선 불출마도 고민 중에 하나인 거고 근데 그 시기를 정리조정하느라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제가 어제 밤 늦게 그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
그렇지만 내부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도부 안에서는 지도부는 탄탄하다. 네. 그리고 이 분위기로 총선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정세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 아주 최측근 핵심들의 생각하는 정세 인식 판단과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비명계의 정세 인식 판단이 완전히 다르더라. 예,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저러한 생각이야말로 이게 정신승리예요. 똑같이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도 저런 얘기를 하죠. 내년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로 치르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데 대통령을 전면에 내어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여당이나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비호감도가 높은데 이재명 체제로 선거를 치러서 내년 총선을 승리하겠다고 생각하는 야당이나 되게 웃기는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지수 위원장 말씀 듣고 이 주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더 해요. 이재명 대표의 위기는 뭐 사퇴설,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이분 자체가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치르려면 잘라낼 사람을 확실하게 잘라내고 입단 속도 좀 잘해야 되고 같이 가자 했을 때 그래도 쭉 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이러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예를 들면 공천 때 누구 내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현역들이 169명이에요. 이 중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내보내고 잘라내고 해야 돼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위기 닥쳤을 때 본인 스스로 이분들에 대한 문책이나 징계나 뭐 잘라내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다 무소속 탈당해버렸잖아요. 본인이 아무런 책임 안 졌거든요. 근데 총선 때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총선 때 또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공천 관련돼서 잡음 나오고 뭐 누가 내 자리 지키네 마네 하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결단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모습이면 김남국은 탈당할 때처럼 나도 모르겠어. 그다음에 송영길 전 의원 탈당할 때처럼 저거는 뭐 본인 의지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쭉 지켜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진짜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리더십 자체가 없는 무능한 지도자더라고요. 저 잠깐만 말씀드려요. 뭐 민주당 얘기하니까 두 분 김재석 위원장님께서 정말 말씀을 잘 하셨고 핵심을 잘 짚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권의 실책이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 되돌려봐도 오송 참사 있었잖아요.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대통령 처가 일가에 딱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과연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문제점을 짚었고 강한 투쟁을 했느냐. 이것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상임위장에서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냥 현장 가서 뭐 기자회견 한 번 하고 이걸로 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내년 총선을 치르는데 가장 위험스러운 요인이 곧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고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 임명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 10월 퇴진설을 얘기하지만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되면 저야말로 10월 달에 방송계에서 퇴출당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동관 체제가 들어서면 방송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방송계를 대단히 많이 바꿔놓을 거예요. 특히 YTN, KBS, MBC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 당대표로서 가만히 그냥 청문회 결과 지켜보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래 그런 사람을 왜 임명해요? 이걸로 끝나요? 이거는요.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 지도자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걸겠다. 이것은 단순히 방송 장악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뭐 공영방송의 뭐 객관화 아니면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장악하려고 하는 건 난 맞겠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고 막아야 돼요. 이거 못 막으면은요. 이재명 당대표는 지도자로서 야당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던 거죠. 그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더 큰 문제다. 이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딱 맞닥뜨린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야당은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결기를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독재 정권이라면서요,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각으로 싸워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데일리 멘트당.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논평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루에 수십 개가 나옵니다. 다 읽을 새도 없어요. 너무 길고 많아서. 근데 현안에 대해서 다 입장은 발표를 해요. 그럼 야당이 이거 말고 또 뭘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할 게 왜 없습니까? 국회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뭐 장 소장님 뭐 딴 방송에서 단식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단식도 있고 농성도 있고 뭐 그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민주당에. 근데 그런 선택을 안 합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이 있어요. 뭐 지금 시절이 언젠데 뭐 농성한다고 되겠어요. 뭐 그 오지도 않고 그리고 뭐 지금 시절이 이런데 뭐 밥 굶는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뭐 후져요. 뭐 그런 전술 옳지 않아요. 이제 네.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자세로 야당다운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야당다운 전투력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함께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의식이 굉장히 뛰어난 이런 나라 없어요. 전 세계에. 정말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자기 얘기 꼼꼼하게 하면서 네. 의견 다 밝히면서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 국민들, 수준 높은 국민들을 놔두고 굉장히 저질의 정치를 여야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민주당이 먼저 더 적극적으로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차원에서의 민주정치를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짧게 우리 김재수 위원장 네. 하고 싶은 말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많아요. 출제를 넘어가지 민주당은 못하겠는데. 시대 정신의 정치를 구현하기 전에 시대 정신이 뭔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잘 안 될 거고 장 소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뭐 단식 얘기했지만 그건 소수 야당일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공룡 야당이 단식하면 그거 누가 믿어요. 그냥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169석이라는 많은 의석수 가지고 웰빙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자리는 지키겠지 정도로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신당설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신평 변호사. 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주도해가지고 신당을 창당한다라는 신평 변호사의 얘기잖아요. 네.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았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대통령 주도하의 신당 창당은 동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원팀 화합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 이현주 전 의원까지 좀 품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김재수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아까 가능성은 민주당에서도 분열하면 필패다라는 네. 말씀 아까 전에 기자님께서 해주셨는데 뭐 국민의힘 당연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갈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신당 당원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당원이고 그래 또 우리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쓴소리를 하고 지금 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총선까지 그렇게 가진도 않을 거라고 보고 쓴소리 한다고 또 내치고 이러면 사실은 뭐 어떻게 정치하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다 같이 가서 네. 최대한 결집하는 게 정치의 또 본령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죠. 네. 정치는 화합의 예술인데 분열로 가면 다 망하는 거죠. 양당 모두. 그런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뭐 모든 걸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라는 얘기는 신당을 만들어서 나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잊지 말고 공천 꼭 주세요. 뭐 이런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신당하고 이럴 생각은 없다. 해봤다. 바른정당. 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1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어찌됐든 국민의힘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정당을 만드는 게 본인들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승민 전 의원 비례정당으로 국회 입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정보가 아니고요. 예. 저의 상상력과 그냥 추측이다라고 말씀을 예. 드려요. 근데 한 가지 가장 큰 원칙들은 있죠. 이준석, 유승민, 뭐 이현주, 금태섭 이런 분들은 가장 큰 목적과 원칙이 뭐냐면 내년 총선에서 꼭 나는 배지를 달겠어.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에 입성을 하겠어라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당을 해가지고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봤자 이것은 필패예요. 성공 가능성이 없고 결국에는 비례정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당 투표로 뭐 여야 뭐 지역으로 갈려져 있는 국민들이 네. 그래 지역구는 그래 그냥 우리 좀 민주당 사람 지역구는 그냥 우리 국민의힘 사람 찍어주더라도 정당 투표에서 자 그래도 이 제3지대의 이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국회에서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으로 정당 투표에서 좀 많은 득표율을 기록을 하면 네. 상당히 많은 숫자의 분들이 두 자리 숫자 이상 많은 분들이 국회 진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네. 제일 현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제가 교감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한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입성 가능성이 클 것이다. 지금 근데 왜냐하면은 네.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을 안 줄 안 줄 거거든요. 거니까. 네. 예, 장윤선 기자님.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선거 전술을 유효하게 쓰려면 네. 뭐 누구를 내보내고 어떻게 하고 신당을 만들고 이러지 말고 보수 정당의 본령, 보수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 국민을 좀 편안하게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안정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데 너무 혼란해요, 지금. 범죄도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불안이 많습니다. 공포심이 유발되고 있어요. 이런 거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자유로운 대한민국 사회에서 편안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그냥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만 해도 저는 괜찮을 거예요. 국민의힘이. 아하.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너무 혼돈의 정치 뭐 여기저기 도처에 막 무슨 장갑차가 왔다 갔다 다니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좀 안정희고 아니에요? 보수 정치의 본령이? 네. 저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안정이라고 네. 했으니까요. 예. 네. 보너스 얘기 몇 번 더 하세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 신당 창당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거는 거의가 아니라 거의 뭐 이준석 전 대표 역시도 그 뭐 신당 창당을 디폴트로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만약에 공천 가지고 장난을 하면 본인이 뭐 근데 이렇게도 그렇게 할 수 하겠다. 있다였죠. 예. 하겠다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은 가장 낮은 단계라고 생각하고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들 사실 이제 보수 정당에서 많이 요구하는 국민들의 이제 시선인 거죠. 그것도 뭐 맞는 얘기인데 뭐 형사 정책 관련돼서는 뭐 밑도 끝도 없이 많이 얘기해야 되니까 네. 예, 아무튼 안정 주신 말씀 공감한다고 잘, 알겠습니다.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성철, 김재섭, 장윤선 기자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